이번 시간에는 민족유일당 운동,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신간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20년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이 되고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사회주의 세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야. 러시아에서.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19세기에도 사회주의가 존재했고 사회주의자들이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한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러시아 혁명이 처음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어쨌든 붙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됐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 이 사회주의자들, 특히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레닌은 전 세계 약소민족들의 독립을 도와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제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도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은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운동이 본격적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로 분화가 되는데, 이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 일제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목표 요거 하나만 같이 나머지는 다른 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왜냐하면 사회주의자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해서 독립을 쟁취한다, 여기까지는 민족주의 운동과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사회주의 운동은 하나 더 해야 된단 말이야. 지주 자본가 계급을 타도해서 농민 노동자 계급을 띄워야 된단 말이지. 민족주의 운동가들은 그런 목표가 없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방향도 다 달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실력 양성 운동이 민족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활동 양상이라면, 사회주의 운동은 혁명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청년 학생 그리고 농민 노동 운동 등 대중 운동 계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농촌에 대한 활동도, 민족주의 운동은 농촌 계몽 운동이라고 해서 한글 가르치고 뭐 씻고 살아라 뭐 이렇게 운동을 하지만, 사회주의 운동은 소작쟁이 노동쟁이를 일으켜서 지주 자본가 계급과 대결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족운동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로 분화가 되고 서로 사이도 별로 안 좋단 말이야. 자,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민족유일당 운동이란 방금 얘기했듯이 민족운동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으로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독립운동 진영을 하나로 합치자, 이게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물론 민족주의 사회주의 다르지만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목표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해외와 우리나라 국내에서 모두 추진이 되고, 국내에서는 이 민족유일당 단체까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신간회라는 단체지. 그러면 이런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뭘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다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칠 생각을 했을까? 우선, 자, 다른 나라의 영향이 있어요. 소련이 구성한 전 세계 사회주의 단체 최고회의인 코민테른에서 사회주의자들에게,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에게 민족주의와 협력하라라는 방침이 내려오게 돼. 이 사회주의자들은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의 대표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유엔 같은 단체가 있단 말이야. 사회주의자들의 유엔이 있단 말이지. 거기서 민족주의자와 협력을 하라라는 그런 방침이 내려오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주의자와 손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 나라인 중국에서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치는 국공합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도, 뭐 베이징 같은 데서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라든지, 만주 지역에서는
뭐 삼부 통합 운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주의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사회주의자들끼리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민족주의자와 연합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었단 말이지. 자, 국내에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민족주의자가 두 패로 갈라져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년대 자치론이라는 의견이 나오게 돼. 자치론이라는 건 뭐냐?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을 일단 포기하자. 일제가 독립을 안 시켜주잖아. 일제와 타협해서 독립은 못하더라도 자치권이라도 얻자고 주장하는 게 자치론입니다. 근데 이 자치론의 문제는 뭐냐면, 야, 그래도 자치라도 얻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일제에 협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치론이 문제가 되고, 자치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일본 일제와 손을 잡는 자치론자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된 거지. 그리고 사회주의자들도 치안유지법 같은 그런 법으로 탄압을 받고, 방금 말했던 해외 사회주의 움직임, 뭐 코민테른이라든지 국공합작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그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코민테른에서 민족주의자와 협력해라라고 명령이 그런 결의가 내려왔고, 그리고 1차 국공합작으로 공산당이 다른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았단 말이야.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국내 민족 그 사회주의자들도 지금 현실적으로 일본에게 너무 탄압을 많이 받고 있고, 사회주의 그런 민족주의자와 연합을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은 뭐 방금 얘기했듯이 자치론이 나오게 되고,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민족주의 세력, 이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을 추진하던 민족주의 세력이 있는데,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나타나 버렸단 말이야. 분열하게 되는 거지. 자치론을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타협적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일제와 끝까지 싸우자는, 독립을 쟁취하자는 입장에서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기회주의자라고 욕을 하고 차라리 사회주의와 손을 잡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과정에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1926년 6월에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92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사망합니다. 우리나라 황제가. 그래서 여러 세력은 이 순종의 장례식 날에 맞춰서 마치 그 7년 전에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같은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서로 협력해서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한단 말이야. 사회주의 세력은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운동의 지휘부를 이끌고, 민족주의 세력은 천도교, 예전에 동학이었지, 이 천도교의 조직 기반을 바탕으로 경문을 인쇄하고 지방 연락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학생 세력은 만세운동 주도를 계획했지.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이 비록 일제가 사전에 움직임을 포착해서 대규모로 검거가 돼서 생각했던 대로 잘 계획대로는 안 움직였지만, 이 60만세 운동에서 서로 협력했던, 같이 만세 운동을 준비했던 것이 기폭제가 돼서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힘을 합치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더욱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진행돼. 26년 6월에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조선민흥회라는 비탈적 민족주의와 일부 사회주의자가 모인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해 11월에 정오회 선언이 발표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제휴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신간회가 조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또 다른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정오회 선언은 뭐냐? 정오회는 사회주의 단체예요. 이 사회주의 단체인데, 정오회가 뭐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네 단체를 해산을 해. 옆에 글을 보세요. 정오회 선언이 있는데
뭐라고 길게 적혀 있지만 앞줄과 밑에 줄만 보란 말이야.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제휴한다. 지금 사회주의 세력인 정우회가 선언을 발표하는 거야. 우리는 민족주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제휴한다. 그리고 자기네 단체를 해산시켜 버렸어. 우리는 민족유일당을 구성해서 거기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정우회 선언을 결정적인 기폭제로 해서 27년 2월에 신간회가 결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을 했고 이 단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입니다. 회장은 이상재, 부회장은 홍명인데 이상재는 민족주의자야. 이상재는 언제 나왔었냐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나왔었단 말이야.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지. 부회장은 홍명희. 이 사람은 나중에 북한에 가서 부수상을 합니다. 김일성 바로 밑에 있던 사람. 이 사람 사회주의자겠죠. 그래서 회장이 민족주의자고 부회장이 사회주의자란 말이야. 이 단체는 전국 각지와 만주, 일본에도 지회를 설치하고 회원이 4만 명이나 되는 일제시대 최대 규모의 단체입니다. 안 그러겠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힘을 다 합쳐버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회가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신간회의 강령을 보면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뭉쳤으니까.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는 아까 봤던 자치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신간의 행동 강령이 있는데 이런 행동 강령이나 나중에 볼 신간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 당연히 민족주의적 성격과 사회주의적 성격이 섞여 있겠지. 이 둘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니까. 그래서 자, 신간의 활동을 보면 각 지회를 중심으로 순회 강연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약간 민족주의스러운 활동이죠. 어떤 교육을 하고 강연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또 중요한 게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관련해서 활동을 합니다. 이게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더 큰 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합니다. 비록 일제 방해로 시행되지 못하지만 신간회가 이런 광주 학생 항일운동 같은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거지. 여기에 또 신간에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죠. 여기 뭐 1, 2, 3, 7, 8, 11 이렇게 많은데 내용들을 읽어보면 민족주의적 성격, 사회주의적 성격 모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던 신간회가 1931년에 해체 혹은 해소 이렇게 됩니다. 해소는 신간회가 해체될 때 우리는 해체가 아니야 해소야 라고 얘기하면서 해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용어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해소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상 해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해체하면서 해소라는 표현을 쓴 건 신간회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용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해체했느냐? 우선 일제가 지속적으로 탄압을 했겠지. 그렇게 큰 규모의 민족주의 단체가 민족운동 단체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아까 민족주의자와 협력하라고 코민테른이 노선을 설정했다고 했는데 이 노선이 변경됩니다. 이제 민족주의자와 제휴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왜냐하면 막 국공합작도 결렬되고 민족주의자들과의 대립이 늘어나면서 사회주의 쪽에서 우리는 민족주의자와 이제 제휴하지 않을 거야. 여기 밑에 옆에 보면 밑줄 쳐져 있죠. 당은 민족주의자, 기회주의자의 우유부단성을 폭로해야 될 것이다. 기회주의자는 이 자치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전부터 경계를 했지만 여기에 이제 민족주의자들도 경계를 해야 된다. 이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합인 신간회가 결속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국공합작은 결렬됐고 이게 영향을 줬던 건데 국공합작이 결렬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얘기 나올 거고 1930년대 지도부가 우경화됐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도부가 민족주의 쪽 지도부가 있었는데 여기에 자치론자들이 껴들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기회주의자들 배격하자, 자치론자들 배격하자 이거였는데
신간의 자치론자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여기서 이제 대립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931년에 해소안이 채택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냥 이것은 읽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